태조가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고 승류업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지식인들의 분위기가 불교의 폐해가 많으니까 불교 때문에 이제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신유학, 주작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거기에 편성을 한 거죠. 근데 이성계가 그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센 사람한테 복종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동정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엄청 반발을 합니다. 왕건 태조는 왕이 됐을 때 사람을 안 죽여요. 전쟁할 때는 물론 죽였는데. 그래서 뭐, 왜 그러냐. 지식인들이 경주의 신라의 지식인도 후백제의 지식인도 왕건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성계는 덕이 없습니다. 덕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왕씨들을 대거 죽였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왕씨를 등에 업고 반란 일으키는 거거든요. 왕씨를 엄청 죽였죠. 그러니까 왕씨 다 없애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왕씨를 다 어떻게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정 그러면 성을 바꿔라 그래가지고요. 점 찍은 사람도 있고 옥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전자, 전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한 사람 이런 성들이 왕시에서 옮겨간 성이 꽤 됩니다. 그래도 반발을 하고요. 안 따릅니다. 두문동 그래서 문을 쳐닫고 시골 가서 안 나오고 말이죠. 이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요. 중국의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제후가 될 테니까 황제로서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고 처음엔 거절당했는데요. 나중에 가서 막 물고 늘어지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후국이 됐죠. 시골의 그 산에 뭐 무덤가에 비석 같은 거 보면 비석에 이렇게 시작하는 비석이 많아요. 이게 뭐 공정대고 뭐 쭉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명나라 조선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천자고 우린 제후국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뭐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주소 어떻게 한국 서울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명나라 조선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 명나라가 명자가 한 글자니까 한 글자를 싫어합니다. 한문 문토가. 그래서 유자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제후국이니까요. 사신이 우리나라 오면요. 사신은 천자의 대신이거든요. 왕이 접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엄청 그 뭡니까 거드름 피우고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500년간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또 신하들이 고약해가지고 중국에 찔릅니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데 막 중국에 찌르려고 그게 찌를 것도 아닌데 자꾸 보자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제후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게 한국 고대 자료를 말살합니다. 우리 고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군 때, 뭐, 그 이전에 환웅에 대한 거 자료가 많고 이랬는데, 왜 그걸 말살하느냐면, 거기에 단군이 황제고,
중국이 제후국으로 기록된 게 많아. 그럼 우리가 제후국이잖아요. 들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부 수거해가지고 불태워. 제일 많이 불태운 게 이제 태종이고, 그 다음에 불태운 게 세조. 세조 때는 샅샅이 뒤져서 다 제출해라. 만약에 제출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그걸 누가 보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전 재산을 줬습니다. 또 예종 때는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옛날 그런 서적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 그러니까 한 권도 없이 사고 들인 거예요. 수많은 우리 책들이. 그래서 세조 때 보면 무슨 책, 제목까지 쫙 나옵니다. 그 하나만 해도 국보가 되는데 그 수많은 걸 사고 쟀는데 그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때 이제 들키면 죽으니까요. 자기 아들한테 비밀로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필사해가면서 남아온 게 유일하게 한당고기 하는. 그게 구한 말에 또 없어질 뻔했습니다. 일본인이 또 그거를 말살하려고 하다가 또 숨겼죠. 한번 들켰다고. 그래서 그 개연수라는 사람이 토막 살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외놈들이 이제 압록강에 버렸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숨겨가지고 일본한테도 피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싹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예종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저하기 강화가 되고요. 어디가 보여지죠? 주저하기 강화가 되면서 그 모건과 양촌에게 내려오던 당군의 철학이 주저하기 외면으로 나오면서 그거는 언급하면 이게 위태로워지니까요. 잠복을 하고 그래서 고유사상이 잠복을 해서 철학 속에는 숨어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종의 지상천국 건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임금이 하늘이 돼버리면 자기는 백성들을 전부 하늘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백성들에도 하늘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임금을 매개로 해서 백성 마음이 하늘로 바뀌어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늘과 임금하고 하나가 되면 백성이 전부 하나가 되죠. 이것이 지상천국의 방식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요. 임금이라는 것은 임은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애인. 좋아하는 사람이 임인데요. 그게 설레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생각만 해도 설레는 사람이 임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고 싶은데 더 좋으면 입고 다니고 싶다. 그래서 임이라고. 그런데 그냥 임이 아니고 거룩하다. 분자는 우리말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애인이다. 이게 임금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임금을 애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저 마음 밑바닥에 모두가 하나 되고 싶은 정서가 상당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계기가 없어서 다들 쩔쩔매는데 옛날에는 그 절에서 했나요? 무슨 팔관회 말고 무슨 회가 있었죠. 고려 때까지도 하고 예? 연등회 그런 거. 그런 게 하나 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팔관회 이런 거, 연등회, 또 우리 관광수월래 이런 거, 동네 디산에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축제를 했죠. 그게 요새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축구하면서 한번 기회가 와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빨갛게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이루어주는 매개체가 임금입니다. 임금이 훌륭해지면 모두가 지상천국이 되는데, 지상천국이 해체되는 게 뭐냐? 임금이 하늘 요소를 상실해버리면 백성과 하나 되는 게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백성과 각각 흩어지니까 백성들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에 빠집니다. 세조의 찬탈과 살인 세력 등장, 이게 세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조가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들이 이제 이 유생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버립니다. 그게 살인 세력이죠. 그리고 정치하는 훈구파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다툼의 정치가 이제 요때 시작이 되죠. 세조 때요. 그런데 이제 살인과 훈구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데 산속에서 공부하던 유림들이 선비들이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이게 유학은 기본적으로 수기 지인이니까요. 수기가 되면 이제 치인하로 조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득권자인 훈구파가 조정으로 들어오는 신진 세력을 죽이는 거죠. 그게 사화입니다. 4대 사화. 4대 사화를 통해서 훈구파가 이거는 프로 정치인들이 독주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구파끼리 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그 분열을 잠재운 게 윤원영입니다. 윤원영. 그러니까 윤원영이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너무나 나쁜 짓을 하니까요. 윤원영이 죽고 난 뒤에 훈구파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팽배해져 가지고요. 훈구파가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림이 독주하게 되죠. 사림이 독주하면 사림이 분열합니다. 선비들이 분열하죠. 그게 당파싸움이죠. 망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정치는 세조 때부터 시작이 됐고, 네, 당파싸움의 원인은 윤원영 때 그게 원인이 됐습니다. 조선주자학의 세 흐름이 있는데요. 목은 이색 선생의 천인무관에서 천부경의 하나사상에서 세 흐름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개인적 수양 철학의 흐름. 철저하게 내가 하늘이 돼야 되겠다. 원래 하늘과 사이 없는 나와 하늘은 하나였으니까. 이게 이제 인내천사상으로 통하죠. 회제 이현적 선생이 이제 천인무관을 개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같아져야 된다. 하늘 같아져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공자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은 회제 선생 보면 공자가 40에 불혹을 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회제생은 39살 때 무지 긴장한다고요. 제야의 종이 치면 이제 나도 40인데 나도 공자처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9살 또 12월 말일 되면 이 밤이 지나면 나도 하늘의 천명을 알 수 있을까? 공자가 기준이 되죠. 퇴계 이황 선생은 천인무관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요. 천아무관으로 갑니다. 하늘과 내가 사이가 없이 하나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것보다 내가 하늘이다 이게 더 강력합니다. 퇴계생의 말에 의하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하나라고 하면 내가 하늘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처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퇴계 선생의 철학입니다. 정치적 실천 철학의 흐름 여기 있는데요. 정암 조광조 선생,
지상천국 건설을 시도합니다. 지상천국 건설은 유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매개체는 임금이 돼야 됩니다. 임금을 매개로 해서 모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임금이 그 하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늘 같은 사람이 현재 아니면 어떡하냐? 요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요. 현재 왕이 하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지상천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현재 왕을, 하늘 같은 이 왕을 혁명을 하는 겁니다. 혁명을 해서 하늘 같은 사람을 다시 추대하는 거.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왕이 하늘 같지 못하다. 그럼 혁명을 하자고 하면 누가 나설까요? 하늘 같은 사람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들이 나서겠죠. 무인들이 힘센 사람이 나서는데 그거는 현재 임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이 혁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탄핵을 함부로 하면 이게 이제 온 나라가 뒤죽박죽됩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왕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왕은 거룩한 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재의 임금을 성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그 집무실 뒤에다가 경련이라는 교실을 만듭니다. 경련. 그래서 왕이 매일 저녁 거기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거의 선생으로 와가지고 늘 강의를 하죠. 그래서 나는 경영 강의 싫다 이러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경영 강의가 싫다고 그거를 수업을 안 받은 왕이 대표적으로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왕이 가능성이 없다. 가르쳐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혁명해야 돼요. 그 가능성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는 기준이 뭐냐 하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성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임금이 부모한테 불효하면 그 이제 임금 자리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도 그 임목 대비 자기 엄마를 내쳤거든요. 궁에서. 바로 이제 신하들이 들어와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조광조 선생님이 보니까 그때 중종이라는 임금이 상당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다가 너무 열심히 가르치니까 임금이 그만 질려가지고요. 공부에 너무 질려가지고 슬슬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지상천국 건설을 서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있죠. 권력을 가진 그 방해꾼들. 그걸 소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몰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소인들이 결사적으로 이제 한글을 하는데요. 틈틈이 조광조생을 공격할 빌미를 찾다가 임금이 좀 실정을 낸다는 걸 딱 알아채고는 작전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나무의 잎에다가 꿀을 바르죠. 주초미화로. 그러니까 벌레가 이 꿀을 따먹잖아요. 꿀 먹으니까 여기 무늬가 생기죠. 이 잎을 따가지고 왕한테 이거 하늘에 계시라고 이래가지고 주초가 이 조거든요. 조가 왕 된다고 한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배를 보내서 사약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율곡 이희 선생이 지상천국 건설의 이론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시도를 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성악지배요라고 하는 게 정치 철학입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정치 철학. 그 다음에 초탈 원흉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하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끌어안고 초탈한 이 사람들은 정치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당 김시섭 선생. 김시섭 선생은 그 불교를 끌어안죠. 그래서 도중에 스님이 되기도 하고요. 화담 석영덕 선생은 초탈한 차원에서 그거를 합니다. 장자를 또 끌어안습니다. 남명조식 선생도 초탈의 차원에서 유학과 장자를 융합하죠. 남명이라는 호도 장자에 나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석영덕 예? 조식의 사상 뭐가 다릅니까?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철학적으로 파고드는 건 석영덕 선생이에요. 남명생은 좀 철학적인 논의 같은 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거의 뭐 석영덕 선생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석영덕 선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석영덕 선생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일기, 또 주기설, 뭐 이런 일기설 이런 게 있습니다. 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니까 이게 그 물질로 봐서 물질주의자다, 유물주의다 이래가지고 북한 철학사에서 석영덕 선생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이 기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 주자학에서는 이론으로 이와 기로 양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가 기고 정신적으로 하늘 마음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리와 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 고유는 그 하늘 마음 기 몸 이렇게 3요소가 돼 있죠. 한국의 이 3요소인데 그 장군 할아버지 때 거 요 두 개를 키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립니다. 이게 주자입니다. 주자의 이기설이 요걸 통합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를 강조하면 정신주의로 가고 기를 강조하면 물질주의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조화를 추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석영덕 선생은 이 석영덕 선생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찾아냅니다. 이게 장군 때 철학을 내가 참고했다. 이거는 어디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 삼요소를 찾아내요. 그래서 요 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게 몸하고 이 마음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래서 석영덕 선생이 말하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의 성인들이 아무도 말하지 못한 걸 내가 처음으로 말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석영덕 선생이. 그래서 한국에 동방에 철학자 있다는 걸 널리 알려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요 철학이 석영덕 선생님 아주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남명과 석영덕 선생의 공통점은 과거심을 안 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남명생도 과거심을 안 봤는데 장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초연한 거, 세상에 어울리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모친이 자꾸 과거시험 보라고 자꾸 하니까 모친의 그 이 원을 한번 들어주겠다고 해서 시험체가 낙방을 합니다.
한 번 낙방했나, 두 번 낙방했나, 낙방하고는 모친을 설득을 하죠. 제가 열심히 학문을 해서 과거 시험 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될 테니까 좀 이제는 시험 봤으니까 소원은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을 안 치죠. 그러면서 그 초기에 굉장히 그 남명생은 허무주의에 한번 빠집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하고 들어가면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가 뭐 간단히 잠깐 살다가 한 줌에 죄로 사라진다. 이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장자로 가서 장자 철학을 접수함으로써 거기에서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 여기가 진리의 정상이라면 주장의 철학은 여기에서 산의 제일 밑바닥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장자 철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상 쪽에 있는 정상의 철학.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과정에 허무주의에 빠지면 이 과정이 싫어집니다. 여기서 뭐냐 예의를 지키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그 남명은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초연해버리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데 그 엄마가 자꾸 과거 시험 보내니까 여기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리대증이라는 걸 이걸 공부해 보니까 여기 아주 세속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대한 진리의 정상으로 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학의 경쟁이니까 그래서 유학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노장 철학으로 완전히 이제 자기가 거기에 접했다가 다시 유학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유학 중에서도 이렇게 그 정상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게 좀 남명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서경덕 쌤도 그런 게 좀 있었을 텐데 문헌에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초연하다는 거는 그런 허무주의에 한번 빠져지는 않고는 초연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세상이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과거 흡지도 안 하고 있으면, 정치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따르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사서삼경을 읽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도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시험 보려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이 사람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벽도하려고 사서삼경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조식 남명선생, 서경덕생 이런 쪽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과거 시험 공부해서 정치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율곡한테 많이 매달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요. 그래서 율곡 계열에서 강과삼이라고 합니다. 그 퇴계나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벼슬길에 갈 사람 거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덕분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어려우면 의병으로 나가고 나라 구하는 일은 여기서 다루고 이쪽은 나라 팔아먹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당포사람 중에 이제 독점한 건 노론인데요. 노론이 율곡을 따르는 계파입니다.
사실은 이 당파싸움이 제일 그 뿌리 역할을 한 건 율곡기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문묘에 뛰어난 도덕군자를 거기다가 모시는데, 그래서 거기 모셔지는 사람이 이 집안이 이제 명문 가문으로 이제 큰 소리 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율곡 이후에는 성균관 문묘에 배양된 사람들이 일곱인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율곡 계열밖에 없습니다. 회계 남명 쪽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편파적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정치가 부패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율곡의 정치와 당파의 발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율곡 선생이 이제 정치에 적극적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선비들이 율곡을 따라가죠. 근데 율곡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서니까 율곡을 따르면서 붕당의 조짐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파 싸움이 시작되고 그 예학이 발달하는데요. 어디로 가버렸나? 예학이 발달하는데 요 예는 싸울 때 발달합니다. 요 예라는 게. 인의예지 중에 인 갖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의도 싸움이 안 되고, 얘는 네가 내한테 무례하다 뭐 이래 갖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싸울 때 예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송치열은 주자를 신격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자를 신으로 받들어 놓고 주자를 따르지 않는 걸 다 이제 정치적으로 그거를 제거를 하죠. 이게 이제 당파 싸움에 일어나는 하나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노론이 정치를 전횡을 하니까요. 독점을 하니까 노론이 정치를 독점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주자학에 따라야지, 주자학을 거부하면 신에게 거부하는 게 된다고 해서 사문난적이라 해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노론에 반발하는 역사가 이제 조선 후기의 역사인데, 노론을 그 노론이 정치적인 그런 무기로 삼은 게 주자학이니까 반주자학이 등장을 합니다. 주자학에 문제점이 있다. 그걸 이제 윤유,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데 다 제거되죠. 죽고 이럽니다. 근데 또 노론에 반발하고 나오는 게 또 양명학을 갖고 나옵니다. 정제두 선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학을 들고 나옵니다. 정약용 이런 사람들. 그 서양의 캐톨릭이죠. 또 이게 또 처참하게 당하죠. 그 다음에 또 실학이 나와가지고 주자학을 공격합니다. 이것도 깨집니다. 그 다음에 동학이 나와가지고 최재우 선생이 또 이 노론 정치에 반기를 들죠. 또 이쪽이 또 깨집니다. 그 다음에 왕실이 노론에 대항을 하는데 바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죠.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는 주 목적이 그 화양동 서원입니다. 저기 누구야? 송시열 선생을 모시는 화양동 서원을 철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건 철폐를 했는데 결국은 대원군이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은 노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그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백 년 갔느냐? 수많은 순수 사림이 각 지역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500년 지속하는 조선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조선의 멸망과 한국의 선태.
이제 조선이 망하니까 이제 자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개조하자. 민족 개조론이 나옵니다. 민족 개조론자가 여러 어디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안확 선생, 이광수, 춘원 이광수, 그 다음에 김일성 이렇게 나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바로 민족 개조론의 가장 강력한 철학이었죠. 근데 다 실패합니다, 이거. 민족성이 개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소한테 개밥을 암만 먹여도 개가 안 되는 것처럼 민족이 그렇게 개조되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냐?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느냐? 역사의 순환으로 본 한국의 역할,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선도한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문화예술이 성행을 해야 되고, 한국 철학이 등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세계 역사 흐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세계 역사는 마음 중심 시대와 몸 중심 시대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근데 양의 계절, 이게 순환의 법칙은 음양인데요. 이게 봄은 양으로 가는 계절, 가을은 음으로 가는 계절, 또 양으로 가는 계절, 음으로 가는 계절,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의 역사도 음양으로 가는데 사람에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 챙기는 건 양이고요. 몸 챙기는 건 음입니다. 그래서 한 700년, 800년 이렇게 마음 챙기는 시대가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몸 챙기는 시대로 전환할 때 흔들림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 챙기는 시대가 오는데요. 이것도 뭐 한 4, 500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혼란이 오고 다시 마음 챙기는 시대, 마음을 중심으로 챙기는 시대. 그리고 혼란이 가다가 몸을 중심으로 챙기는 시대. 오늘은 몸 중심의 시대죠. 그래서 뭐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질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몸 중심 시대의 끝부분에 가면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몸 중심 시대가 자꾸 가다 보면 몸 중심 시대는 돈을 챙겨야 되니까 경쟁을 하게 마련인데요. 경쟁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하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냐? 친구가 알고 보면 경쟁 상대이죠. 그래서 뭐 입학 동기, 이거는 성적 경쟁의 적이고, 입사 동기는 승진 경쟁의 또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경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욕심이 꽉 찹니다. 욕심이 차면 이제 인간성이 파괴되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이제 사람 못 살 정도까지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너무 마음이 얼어붙으면 이제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게 되죠. 따뜻한 마음.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게 될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한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입니다. 여기는 무인이 발달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붓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인데요. 끊임없이 몸 챙기는 역사로 일관합니다. 거기는 긴 역사 동안에 항상 칼 가진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물질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서양이 몸중심 시대,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올 때는 이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일본이 앞서 있었다고요. 일본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이 앞서 있죠. 그래서 한국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도 따라 추고 한국인의 음식을 따라 먹고 이런 때가 있다고. 이제 한국이 세계를 끌고 갈 절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거는 뭐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건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요. 우리가 맞이한 거는 이게 만재일우가 아닐까. 만년에 한 번 오는 세계를 이끌어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경제가 발전하고 한류 문화가 흥행하게 된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나 되는 한국인의 정서가 작동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정이 작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결국은 사랑과 희생의 힘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 대중들한테 파급되는 영향은 미미해졌습니다. 과거에 고려시대 이럴 때는 전 국민이 불교에 귀의를 하고요. 조선시대 때는 전 국민이 유교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오늘날은 일반 대중은 그런 수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정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정신이 급격히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파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양에만 있는 건데요. 이 우파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니까 약자를 살리는 철학으로 등장한 게 좌파입니다. 근데 좌파 철학은 강자하고 싸우는 철학이기 때문에 강자하고 싸울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말살시키죠. 그래서 이제 좌파 우리가 흥행을 하면서 그 따뜻한 정신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좌파도 이제 또 욕심 채우는 게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엄청나게 또 투쟁을 피비린내나는 투쟁을 하고 그래서 좌파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는 바람에 사랑과 희생 정신이 급격히 소멸하고요. 기계, AI, 게임, 인터넷 이런 데 매몰돼 가지고요. 철학적 사고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인은 한이 많은데요. 예. 하늘의 요소를 상실한 데서 오는 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예로 돼지 예를 드는데 이거는 뭐 무학대사 때 언급이 한번 됐기 때문에 원래 돼지인 줄 아는 돼지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 한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었다가 마술에 걸려가지고 돼지로 변한 돼지. 이건 한이 맺히죠. 그래서 돼지시 이래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래도 화를 내요. 왜 아줌마라고 하는데 화를 냈을까? 아줌마가 아니죠. 원래 하늘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근데 공주한테 옷을 좀 초라하게 입었다 아줌마 이랬으니까 한이 맺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풀이를 하는데요. 참된 한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서 하늘인 본래 모습을 회복할 때 한이 풀리고요. 그때 따뜻한 마음, 정, 사랑, 희생정신 이런 게 회복이 되는데요.
수련은 하지 않고요. 왜곡된 한풀이를 하는데 하늘처럼 대접받을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돈 때문인 줄 알고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나? 그래서 이제 돈벌이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권력이 없어서 내가 무시당하나? 그래서 권력 투쟁으로 뛰어드는 왜곡된 한풀이를 하다 보니까 희생정신이 소멸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만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를 지금 급격히 따뜻한 마음, 희생정신이 소멸되어서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게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과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철학, K 철학을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창출을 해서 참된 한풀이 방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련 방법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 모처럼의 기회를 날리게 되죠. 그러면 한국 철학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당군, 원효, 목원, 퇴계로 이어지는 철학을 정리하고 그리고 유학, 불교, 노장 철학, 기독교 등등을 섭렵해서 거기에 있는 진리와 터득 방법 같은 것을 모아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등의 과학적 성과를 또 수용을 해서 한국 철학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수련 방법을 부활하는 것. 당군 때 동굴 수련 이거를 부활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은 거예요. 동굴 수련. 예? 동굴 수련인데 도대체 뭡니까? 동굴 수련? 네. 당군 때 21일간 동굴에서 아, 햇빛 안 보고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서 곰도 21일 그런 거 아닙니까? 곰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린 거.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한 욕심에 눈먼 사람을 우리는 이제 곰, 호랑이 이렇게 짐승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21일간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해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 마음이 악한 마음을 제거해서 착한 마음으로 기를 이제 맑은 기로 몸을 후한 몸으로 요 세 가지를 바꾸어서 이제 참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이게 동굴 수련인데 오늘날 이런 게 하나의 압축된 수련 방법 이런 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학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이런 것이 판을 치는데 이런 정치학, 경제학 이런 제도에서는요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바탕이 약육강식의 자연법칙 이거를 바탕으로 서양 근세 철학이 성립이 되고 서양 근세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정치, 경제, 교육, 법학, 예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채우되 그 마구잡이로 채우면 이제 너무 싸우니까 법을 지키면서 절제하면서 채우자. 이런 게 오늘날의 이제 방식이죠. 욕심을 버리는 철학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욕심을 채우면 행복한 줄 알고 이제 다들 욕심 채우는 대로 끌려가는데요. 욕심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욕심 채우는 삶은 점점 더 불행한 삶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욕심 채우는 삶은 그 생로병사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인간이 불행의 늪에 빠지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지구가 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식혁명을 해야 되고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데 대조화의 자연법칙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 자연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중용에 만물이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조화의 자연법칙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철학을 여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따라하는데 이제 한국 철학이 정리가 되면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학이 나올 테고요. 새로운 경제학이, 새로운 교육학, 새로운 법학, 새로운 예술 이런 게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한국 철학의 완성이고 여기까지 해놓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바뀔 거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단위에서 하나의 지역을 택해서 동굴 수련을 병행하는 새로운 교육혁명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느 지역을 딱 하나의 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존 대학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학을 학교를 한번 건립하든지 그래서 초중고 대학 다 해서 아니면 기존 대학을 인수해서 확장을 하든지 그래서 뭐 하나의 교수 충원을 뭐 퇴직 교수 중에서도 이제 우수한 사람을 좀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혁명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처럼 이 세계를 이끌어갈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이제 우리로서도 불행하고 온 세상이 불행하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너뛰고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좀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